여전히 이제 그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아이덴티티 외에도 지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어디에서는 합친다 그러고, 그러면 그 합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줘야지 합칠 수 있는데 또 안 준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네 지갑은 따로 가겠다고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워낙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각 관할이 다르잖아요. 뭐 지불 수단들을 다루던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를 다루던 데가 있고, 개인 정보를 다루던 데가 있고, 뭐 자격증을 다루던 데가 있고, 다 달라서 서로 이해관계도 상충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지갑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 지갑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오시고 일을 해오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각의 관점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비전이라든지 발전 방향,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것들을 이제 뭐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도출해 갖고 그걸로 끝, 이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각각 의견이 다르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면 듣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이슈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편의상 이제 그 발제를 하시기 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님이신데, 그 DID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분증, 전자 신분증에 관련된 자문 같은 것들을 계속 해오셨고요. 또 블록체인 특구 사업위원이시기도 하고 지급결제학회 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혁준 교수님께서 신분증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갑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뭐 DID 이 관점 거에서 이제 키사에 있는 이제 DID 협의체 이제 거기에 이제 서비스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분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DID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솔직히 많이 생각을 하고, 기업들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뭐 메인넷 업체라든지 아니면 얼라이언스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민간에서 주도했던 DID 사업이 이제 드디어 해관부가 아시다시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DID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솔직히 많은 업체 또 아니면 준비했던 기관들이 이 DID의 행방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해관부는 마지막 종점이라고 해도 되나요? 종점인 전자주민증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기 행안부 계신 분은 안 계신 거죠? 저게 그 항상 이제 부처 얘기할 때 이제 제일 못된 부처 얘기하면 항상 기재부 예산과하고 행안부 이렇게 두 기재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봤더니 기재부야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의 예산을 나누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안부는 바로 커스터머 프론트엔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커스터머라고 하면 결국 국민 바로 프론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미 거기에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블록체인 쪽을 먼저 눈여겨봤고, 그리고 DID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게 됐을 때 이제 그 준비했던 여러 기업들이 이것이 민간의 DID 영역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DID 영역하고 이제 나뉘는 것인가, 안 그러면 DID 국가가 행안부가 말한 그 DID 인증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행안부 안으로 수렴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원래 단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민간에서 한 DID는 뭐 게임 DID라든지 여러 인증에 대한 것도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정점에 있는 행안부가 이 모든 금융 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증, 증명을 전부 다 자기의 메인넷 안에 전부 다 수렴한다 또는 자기의 월렛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행안부가 만든 디지털 월렛, DID 기반의 디지털 월렛으로 전부 다 수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생각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생각은 솔직히 국민들이 이것이 구동됐을 때 일반 SI로 구동되든 블록체인 DID로 구동되든 솔직히 바로바로 나오는 그냥 서비스만을 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블록체인으로 해서 시큐어하다 이것이 저렇게 해서 시큐어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국민들이 체감해서 DID는 누가 맡아야 된다 이것을 누구가 어느 부처가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아닌 그 정부 주도의 DID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기 금결원 분들도 저희 지급결제학회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금결원 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리고 키사 그리고 여러 금융연합회 같은 경우도 DID에 대한 개발을 전부 다 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이런 정부 주도의 월렛으로 다 나중에 수렴이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키사는 솔직히 제가 지금 DID에 속해 있는데 그 키사는 그 월렛 또는 DID 기반의 이제 월렛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기관이나 민간에서 하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한 트러스트 앵커로서만 존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공인인증서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행안부와 그리고 민간 영역의 여러 기업들이 또는 보안업체들이 실행하려는 여러 DID의 충돌과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금결원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금융기관의 금융당국의 과기부의 키사 같은 곳이 금융기관의 키사 같은 곳이 바로 금결원인데 여러 가지 일을 솔직히 금결원이 맡고 있는데 이 금결원은 은행에 대한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크라우딩 펀딩도 전부 다 여기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결원 또는 각 기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DID를 발전할 건지 한번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토론도 하시고 얘기도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쪽에서는 원래 지갑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자산 쪽에서 바라보는 지갑의 이슈나 미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보안원의 미래보안기술 팀장님을 맡고 계신 임영진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임 팀장님은 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고 금융보안표준화협회 간사도 맡고 계십니다. 예, 임영진 팀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 할당을 받은 것 같아서 스크립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이제 권혁준 교수님께서 DID 중심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 금융보안원에서는 2019년도에 금융회사랑 통신사, 단말제조사, 대학들이랑 같이 금융권 도입 목적으로 DID 금융보안 표준을 만들었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코스콤이라든지 결제원, 그다음에 SKT라든지 기반이 돼가지고 그 서비스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전자지갑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가상자산 관점에서 전자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에는 CBDC 토큰 증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적 근거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제 정의 차이 이외에 CBDC 기술적 구현 방식은 암호화폐와 동일을 선상이라고 보면 될 듯하고요. 토큰 증권의 경우 법적 허용 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 고객 계좌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존 가상자산에서 운영되는 전자지갑 기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제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금융보안원에서는 가상자산 영역에서의 보안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접하게 되었고 전자지갑 구현과 운영을 위해 법적, 기술적, 구조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전자지갑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인데요. 전자지갑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서 진승원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전자지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 저희들이 지갑을 가지고 있죠. 지갑에 보면 현금이 들어있죠. 현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증명서, 출입증, 그 다음에 쿠폰, 신용카드, 형카드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우리 물건을 구매를 하죠. 그 다음에 출입증을 가지고 건물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뭐 현금카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거나 하죠. 그럼 그 지갑에 거기서 이제 지갑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상자산 관점에서 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가상자산에서의 지갑의 역할은 가상자산의 거래 그리고 디앱 사용을 위해 활용되는 필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역할은 가상자산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가상자산 보관장소 역할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지갑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서명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디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갑의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정의를 해보면, 지갑은 단지 이용자의 관련 정보를 저장을 하며 이용자의 지시나 명령을 지갑을 통해 인프라에 전달하여 그것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갑이 수행하는 기능은 어떤 사용자의 어떤 지시나 명령을 지갑을 가지고 수행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지갑이 이제 그 용도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각 개인들이 등록돼 있고 가입돼 있는 신용카드사에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접속을 하거나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갑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그 지갑이라는 거는 컴퓨터나 모바일 등 하드웨어 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아이디 기반의 지갑, 그 다음에 지금 가상자산 관점의 지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다시 이제 기능들을 좀 나열해 보면, 지갑에서 하는 기능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것뿐만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키 관리 기능, 전자서명 기능, 신원증명 저장 기능, 계정 관리 기능, 자산 관리 기능, 계좌 관리 기능 이외에 그 지갑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에 이제 슈퍼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자지갑이 무엇인가, 전자지갑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적합한 전자지갑의 구현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용자 관점이랑 구조적인 관점에서 구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존재해 보입니다. 일단 사용자 관점에서는 전자지갑이 웹이냐, 앱이냐, 전용 앱이냐, 혹은 앱의 모듈 형태이냐, 혹은 핫 월렛이냐, 콜드 월렛이냐, 혹은 요즘 얘기되고 있는 소프트 월렛이냐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상자산 관점입니다. 사용자가 관리하는 지갑이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지갑이냐,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갑이냐, 혹은 자산에 대한 전문 수탁기관으로서 지갑, 이 부분들은 보면 저희들이 지갑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들은 보관을 하지만 그 돈의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거를 지갑에다 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수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수탁기관으로서의 지갑이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그 금융권에서의 어떤 수탁의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디지털화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금융회사나 특정 사업자가 고객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지갑이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구형 형태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지갑이 다루는 대상의 이제 범위인데요. 현재 시점에 아이디 중심이냐 혹은 가상자산 중심이냐 측면에서 지갑이 다루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인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모두 각기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사용자 관점에서는 가상자산 지갑과 아이디 지갑을 따로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듯하고요. 결국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통합이냐 서비스의 통합이냐, 어떤 부분들의 통합과 결합이 요구되냐라는 질문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사고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서로 다른 공격 형태를 가지지만 가장 빈번하면서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원인으로
부적절한 개인키 관리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정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했다는 특이점이 존재하는데 이 특성은 기존에 이제 아이디 지갑에서는 아이디 및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탈취가 이슈였었는데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전자지갑을 사용자가 아닌 거래소 등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세 가지 질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현재 시장에는 실제로 크게 두 부류의 전자지갑이 존재하고 또한 가상자산의 형태에 따라 여러 전자지갑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 및 수용에 관한 이슈들이 법적, 기술적, 구조적 고려 사항으로 제기가 예상된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얘기하시는 게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요. 용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도 이제 지갑이 과연 얼마나 담을 수 있냐, 뭘 담을 수 있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안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또는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갑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에다가 뭘 다 넣고 쓰면은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러면 행안부가 아이디를 관리하는데 행안부가 그 아이디를 그냥 민간이 관리하는 지갑에 막 넣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냥 풀어줄 거냐, 아니면 행안부가 다 모아서 가지고 있을 거냐. 그것도 결국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관점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간에 그 지갑의 보안 관점에 대해서 지갑이 어떤 보안성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오신 한양대학교 오연옥 교수님의 또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연옥 교수님은 암호학, 영지식증명, 블록체인 등을 연구를 해오셨고 또 교수이시자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크립토라는 회사의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이 오연옥 교수님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연옥입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마련을 해왔는데 사실 앞에 있는 두 분께서 워낙 잘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키사랑 같이 그 디지털 지갑에서 보안성 관련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안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큰 보안성의 그 어려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무래도 디지털 지갑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자기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탈취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상자산 이야기 이런 디지털 지갑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걱정은 거기에 들어있는 내 키가 탈취당해 가지고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에트리 쪽에서 발표하실 때 아마 그 사용자들이 느끼는 세 가지가 첫 번째 자기의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아마 이제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탈취되는 것, 두 번째는 편리성,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 나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보안 측면에서 보안을 크게 보면 이런 그 키 탈취에 의한 자산의 탈취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사실 해킹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디지털 지갑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인크립트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될 거고 보안적인 이슈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갑들이 존재하고 정부 주도로 만드는 지갑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다양한 지갑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안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키사와는 이제 특별히 그 디지털 서명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그 보안을 더 강화시키는 쪽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그냥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대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키사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의 주도로 해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면 일단 보안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기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지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외부로 이제 공개되면
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되기 전에 최소한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뭐 행안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모바일 신분증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그런 아이디 내용을 우리가 신분증에는 담게 될 텐데 이를 이제 공개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내용이 맞지만 뭐 일부만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뭐 영지증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암호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아마 사용이 되는 될 것 같고 이런 쪽에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 아이다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유러피안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영지증명을 써서 뭐 아이디 쪽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명세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 쪽의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담으면 보안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지갑의 보안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것들이 사상 누각이 되고 위협을 받아서 결국 이제 지갑이 활성화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 적절한 타이밍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비디젠의 사업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김윤호 상무님이십니다. 상무님은 이제 DID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나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웹 3.0과 관련해서 구조를 잡고 그다음 어떤 구조가 좋고 거기서 지갑의 역할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웹 3.0은 아까 진승원 박사님이 발제를 하실 때도 내 정보를 내가 사용하면서 내가 그 권리를 향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도 향유하고 싶다라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웹 3.0 관점에서 바라본 지갑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3.0은 뭐 익히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개념적인 용어들이 이제 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탈중앙화와 사용자 자기주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뭐 온라인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이 어떤 중앙화된 그런 플랫폼의 시대가 가고 P2P 방식의 연결 방식이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확산되는 그런 IT 환경의 트렌드 변화를 대표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술 용어라기보다는 사실은 트렌드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다 보니까 이 웹 3.0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이렇게 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웹 3.0의 어떤 핵심 개념을 서비스로서 구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기술 구조에 있어서 웹 3.0 시대의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일단 그 기존에는 어떤 중앙화된 서비스들이 담당을 하던 그런 서비스 어그리게이션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향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갑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용자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현재 중앙화된 플랫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이 향후에는 인프라 단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된 그런 구조에서 에코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웹 서비스, 그러니까 웹 3.0 서비스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 보게 되면은 웹 3.0의 어떤 그 핵심적인 컴포넌트를 사용자 자기주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갑 그리고 탈중앙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저장소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사이를 이제 연계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각종 서비스들이 웹 3.0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컴포넌트 지갑과 데이터 저장소가 이제 사용자 자기주권과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려면 사실은 좀 여기에는 좀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진짜 우리의 사용자들 이런 사용자들이 IT 종사자들은 물론 안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정말 자기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직접 관리할 만큼 그렇게 부지런하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오히려 그냥 빅테크 플랫폼 대기업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 정보 맡겨놓고 그 개인정보 관리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만 이용하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직접 자기 책임하에 자기 정보를 관리하세요라고 내려주면 오히려 그걸 어려워하고 불편할
불편해할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탈중앙화라고 하더라도 그 현실 비즈니스를 이제 서비스로 구현을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선량한 서드파티 엔터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딜레마에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되는데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반드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한계점 부분과 실제로 웹 3.0이 지향하는 그런 핵심 개념들, 이 컨셉들 간의 어떤 타협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타협점들이 결국에는 컨센서스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고,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사실은 누가 그럼 어떤 주체가 이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야 되냐? 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되겠니?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니?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니? 아니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만 들어와야 되니?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일반 사용자들끼리의 거버넌스가 돼야 되겠니? 라는 그런 이슈들은 아마 이제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좀 뭔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지갑이라는 것들이 보게 되면 현재 디지털 에셋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뭔가 저장하고 조회하고 전송하는 이런 역할들에 이제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웹 3.0 환경에서는 사실 뭐 단일한 인증, 단일한 증명을 가지고 전체 서비스의 워크플로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각 구간마다 지속적으로 아이덴티파이하고 베리파이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베리파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웹 3.0 하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은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뭐 인증이나 검증, 증명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에코시스템에다가 트러스트를 제공하는 그런 컴포넌트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뭔가 사용자 자기주권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더 애드가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디센트럴라이즈드 유저 센트릭 개념 굉장히 좋은데 진짜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이상과 현실 이런 부분들을 역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를 감사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진짜로 많은 슈퍼 앱에 가까운 앱을 만들어 오시고 기획하시고 하셨던 이제 카카오페이의 박정호 부사장님의 또 발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정호 부사장님은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사업 전략 팀장 그리고 플랫폼 사업 팀장을 역임을 하시고 또 에누마라는 회사에서 CBDO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호 부사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지갑의 미래 그리고 지갑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냥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의도를 한 건 아닌데 많은 부분 지갑에 들어있는 그런 재화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카톡이나 혹은 카카오페이에 담아놓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지갑을 좀 대체하는 그 지갑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 한 10년, 20년 전에는 당연히 지갑 안 갖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저는 요새 맨날 꼭 지갑을 갖고 다니진 않거든요. 현물 지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갖고 다닐 수 있으면 뭐 좋고 아니면 뭐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지갑에 그러면 그 역할을 지금 뭐가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이 하고 있고 앱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지갑 안에 있는 과거에 우리 지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돈도 있었고 신용카드도 있었고 체크카드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고 뭐 쿠폰도 있었죠. 그리고 멤버십 카드, CU 멤버십 뭐 이런 카드들도 있었고 뭐 출입증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내 지갑에 있느냐? 사실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약간 대안적인 지금 매체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돈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페이에 충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걸 묶어가지고 간편 결제라는 수단으로 카카오페이에 담가 놓는다거나
멤버십도 사실은 결제를 할 때 자동적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역시 그 디지털 지갑에 들어가 있고, 신분증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정보들도 사실은 뭐 카카오톡 인증이나 대신 다양한 그 스마트폰의 인증 매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체는 거의 많이 되고 있고 더 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수단의 특징 때문에 그 매체들이 꼭 그냥 내가 그냥 오프라인 맥락에서 뭔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저기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결제를 한다거나 혹은 뭐 쿠팡에 가서 뭔가를 살 때 그 결제를 쓴다거나 등등 굉장히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이 지갑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재화를 싸고 있는 지갑은 당연히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훔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열어서 쓸 수 있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또 편리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안전성과 편의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고민이었던 건 항상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 안정성과 그 편의성의 그 트레이드 오프 밸런스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극강으로 올리면 지표나 효율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의 신원 확인을 하게 되다 보면 계속 이제 그 유저 유입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퍼널 효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서비스 막 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중간중간에 몇 가지의 수단들이 굉장히 조금 터프하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유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뭐 이러면 그러면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튜닝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저희의 고민은 당연 되게 중요한 재화를 다루는 그런 지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높은 수준의 보안, 안전한 보안 수준들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 서비스 나올 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는 인증창이고 보안창이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돈 보내려면 뭐 일단은 패스워드 넣어야 하고 혹은 파이도 해야 하고 다양한 것들이.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유저의 불편함을 또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게 꼭 여기에선 있어야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나중에 한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이 동선상에서 그 보안적인 그러니까 그 지갑의 어떤 인증적인 측면을 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서비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중요한 재화들을 또 이 디지털 지갑에 담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그거에 맞는 또 적절한 인증 수단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연구해서 그게 또 유저한테는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하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뭐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갑에 담아 보신 분도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이 보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이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행안부의 EID 전자 신분증을 그냥 민간의 관리하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는 그거만큼은 자기네가 관리하는 지갑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또 뭐 전혀 부당한 게 아니죠. 그 데이터 자체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발행을 해주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슈퍼앱 통합 이런 거는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을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권혁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맞습니다. 근데 행안부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한국조폐공사한테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조폐공사는 처음으로 이제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을 맨 처음에 만들었고 이 신분증 내지 인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폐공사가 행안부의 오더를 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있는 지시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있는 서포트에 따라서 지금 한국조폐공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국조폐공사가 만드는 게 여러분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그리고 여러분들 인감증명
그러니까 국가가 증명할 수 있는 300가지 서비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인쇄술로 극복한 돈일 뿐이지 나머지 증명서는 전부 다 한국조폐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보안 내지 뭐 증명에 대한 노하우가 과거에는 이제 인쇄술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 행안부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조폐공사를 교수님 말씀대로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잡고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조폐공사는 지금 다음 플랜 그리고 이제 지금 키사에서 과제로 수행했던 선관위의 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몰렛으로 들어게 되면 결국 이 선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 뭐 부정 이슈 이런 것도 전부 다 원래에서 전부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 그 선거 용지도 한국조폐공사가 프린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가 우선 조폐공사를 파트너로 잡아서 그 조폐공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없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리졸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졸버로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DID를 하나 선택하고 그 DID를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 사실인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관계 그 얼라이언스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핵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행하기도 힘들고 맨 처음에 이제 발제는 이제 에트리에서 먼저 나왔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통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민간은 한마디로 지자체에 그냥 비패스처럼 소위 말해서 주민증으로 남게 되고 결국에 메이저는 행안부에 있는 몰렛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교수님 말씀대로 더 좋은 점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학계나 여러 기업체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보면서 각자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결국 그 우리가 주민증을 받으면 그거는 발행은 행안부에서 해주지만 우리가 어떤 지갑에 넣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갑은 전자월렛은 그 지갑 자체가 보안 메커니즘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이슈가 되는데요. 그 지갑의 보안을 하시는 입장에서 오연옥 교수님은 그 민간의 보안 기술이 그렇게 약한가? 그래서 정부에서 믿고 주지 못할 만큼 약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방금 이제 권혁준 교수님께서 그 투표 선관위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관위 그 온라인 투표 쪽을 이제 올해 저희가 회사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올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이제 인증 수단으로서 집어넣는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이제 그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 모바일 신분증이 단순히 우리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을 대체한다면 전용 앱으로서 다운받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면 되겠지만 사실 디지털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를 다른 쪽에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형태로 모바일 신분증이 발행이 된다면 사실 다른 앱에서 그러니까 신분 인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를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라이브러리 형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독립적인 앱으로 이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형태가 아니라 뭐 그 API라든지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른 그런 그 전용 다른 지갑에서 민간 지갑에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그런 모바일 신분증은 행안부가 이슈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역할까지 너무 많이 하면은 서비스의 보고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으로 넘어가 봐서요. 가상자산이 아까 이제 슈퍼앱을 막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만드는 앱에도 빠져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빠지게 된 게 또는 이제
가상자산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이 가상자산을 그냥 거래소에 놓고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월렛에 넣어가지고 개인이 관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거래가 돼야 되니까 거래소에 그냥 넣고 쓰는데, 그러니까 내 지갑을 거래소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지갑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갑으로 내려줘야 되나, 또는 그 지갑으로 내려주기는 해야 되나, 또는 뭐 그거를 일반적인 슈퍼 앱에 넣지 못할 이유가 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지갑 가상자산이 슈퍼 앱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고 어떤 필요 사항이 있는지, 단지 규제나 정책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명진 팀장님으로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도 가상자산 쪽을 올해 초에 보기 전에는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처럼 이제 아이디 지갑 관점에서 이제 지갑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쪽을 바라보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분들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들이 있었고, 다르게 이제 뭐 국내외에서 접근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패널 분께서 아까 이제 거버넌스 체계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관점에서는 그걸 실제로 이제 도입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술을 쓰든지,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든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안정성이 있고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나 서비스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전자지갑의 기능과 역할이 뭐고, 그 전자지갑이 하는 게 뭐냐라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전자지갑을 사용자 관점, 그 다음에 구조적인 관점에서 그럼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적합하냐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뭘 담을 거냐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마지막에 좀 결론으로 좀 이렇게 방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통해서 아이디 식별 체계가 운영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기존의 인증서, 뭐 간편 인증, 싱글 사인너, 뭐 페더레이션, OTP 통합 인증 등 강화된 인증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법적 근거의 여부도 있지만, 그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금보험 같은 데서도 이제 보기 시작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수단은 해당 블록체인 메인에서 연결된 개인키랑 공개키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체계이고, 한동안은 근데 이거 관련해서 본인 인증 여부와 요구사항들이 없었죠. 이제 처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할 때 금융회사 계좌 인증 받으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연계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 식별 체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 그런 어떤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 서비스 통합이 아닌 그 이상의 기술적 보안적 요구사항이 좀 정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설정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참조 사례로서 이제 EU에서 디지털 신분증 지갑에 대한 정의와 규격 검증 사례가 좋은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 준다고 보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여기 오늘 키사도 오셨고, 국가적으로 진행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자산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금융회사들, 그리고 그 금융권에서 정보부 전담기관이니까 금보원 같은 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제도 부분들을 지금 진행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보안이 이슈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지갑 보안을 위해서 카카오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또 그 본인 인증이라든지 지갑을 보안하기 위한 또 기술을 많이 개발해 오신 애트리에서는 어떤 그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이 지갑의 보안 기술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조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금 뻥 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쨌든 조직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보다는 한 반 발자국 또는 한 발자국 앞선 얘기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조금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월렛, 디지털 월렛의 방향성,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컨테이너, 단지 이게 물리적인 플라스틱의 매체를 갖다가 디지털화된 걸로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실제로 크리에이터,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크리에이터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을 같이 하는 이제 조력자, AI가 붙어서 조력자 역할을 할 거다. 디지털 지갑이. 그래서 사용자가 항상 갖고 다니는 인공 두뇌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추가되는 보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른 이제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은 다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갑이 컨테이너에서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역할, 일상을 같이 하는 조력자 역할로서 진화하게 된다면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새로운 측면의 보완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UI UX 측면에서의 어쨌든 유저블 시큐리티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의 앱 형태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폼팩터로 진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갑이 지금은 어떤 스마트폰에는 앱 형태지만 이게 스마트 워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 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어떤 탑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면 사용자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뭐 패스워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나 어떤 마우스가 인터페이스지만 그걸 쓸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자기를 인증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UIX 측면에서 유저블 시큐리티 측면에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디지털 지갑 측면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크리덴셜 정보들, 어떤 다양한 인증서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지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제출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아이덴티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이제 파셜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SD라고 셀렉티브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선택적인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지 측면 JKP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그때 적시적소에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적시적소에 제공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 지갑이 한다고 하면 지갑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단지 컨테이너가 아니라 걔가 어떤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들,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필요한 시점에 제공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탈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갑이라는 거에 굉장히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 어떤 가상 자산도 마찬가지 이런 게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하고 이제 탈중화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통장이 없어도 은행 가면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탈중화된 지갑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마 신문 지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뭐 키를 비트코인 키를 잊어버려 몇백억 몇천억을 날렸다는 이런 사례들 뭐 보실 겁니다. 결국 그 도메인에서 노키 노머니거든요. 키 없으면 돈 없는 겁니다. 그럴 때의 손망실을 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갑 관련돼서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을 어떤 발전 전망이라고 어쨌든 컨테이너에서 크리에이터로 전망을 했을 때 첫 번째 UI UX 유저블 시큐리티 측면이라든지 또 어떤 프라이버시 측면, 그다음에 손망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저도 간단하게만 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가상 자산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지갑에 잡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말을 잘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산을 디지털 지갑에 잡는다고 했을 때 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은행권 이런 자산, 뭐 STO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할 거라고 보면 사실 이런 그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용자 보호와 다른 하나는 자금 세탁 방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라고 하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거는 사실 뭐 작년에 FTX 사건처럼 자산을 수탁 받은 데가 이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뭐 프루프 오브 리저브, 그러니까 그 자산 수탁 받은 데가 그 자산을 계속 들고 있다 이런 걸 증명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금 세탁 금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연구가 되어야지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이 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포인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슈퍼 앱으로서의 지갑이 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이 확산이나 보급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네거티브한 측면을 포함해서 또는 이제 이러한 지갑이 그러면 확산이 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지 어떤 이슈들이 더 있을지 보안 쪽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거를 조금 제외하고 그래도 이제 업계에서 이 지갑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박종호 부사장님께서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저 서비스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갑을 붙여서 이제 사실 뭐 앞서서도 이제 이게 나만의 뭐 비선화 내지는 컨시어지 같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빠르게 신원 확인이나 본인 확인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좀 차별적인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 거냐. 그렇게 나라는 신원을 딱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펼쳐줄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 확인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별거 없어. 그러면은 사실 뭐 누가 쓰나요? 네, 대중화를 한다면 그만큼 내가 그 지갑을 관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요새는 열심히 좀 보고 있는 건 마이데이터 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 확인을 뭐 마이데이터에 들어가면 정말 본인 확인 많이 납니다.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가죠. 근데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유저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차별적인 뭐 오퍼나 분석이나 서비스들을 열심히 보여주는 것들을 앞으로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의 다측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 유저한테 잘 돌려줄 거냐 인사이트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예.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의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게 있고 다운로드 요구권이라고 해서 나한테 달라. 사실은 이제 정보 주체가 자기 데이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 기관에 가서 우리가 영상을 찍어도 영상을 CD에다 구워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네가 받아가서 뭐 할래? 그냥 보기만 할래?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안전하게 네가 잘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시각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포맷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데이터지만 그 로우 데이터들을 뭐 아까 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결합을 해서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밸류어블한 서비스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사용자들한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은 관리도 못하고 보안도 어려운데 조금 제한을 해야 되나 이런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원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김윤호 상무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뭐 또 오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네, 마이데이터는 어쨌든 자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마이데이터 활성화 때문에 전송 요구권이라는 게 생겼고 그걸 이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생겼던 거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송 요구권이라는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데이터는 나를 거쳐서 가야지 내 통제 안에 있는 거지 전송을 요구해 버리게 되면 그럼 내 통제 안에 있지 않고 그쪽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뭐 마이데이터도 어쨌든 비즈니스가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거고 웹3와 결합해서 본다면 이걸 그 많은 데이터를 내가 다 거쳐서 전달해 주기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웹3가 이제 관련해서 웹3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 자체는 내가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하지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서비스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중간에서 그 둘 사이에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용권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를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 데이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이루면 나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가가치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마도 적당한 그런 웹3 마이 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ABC라고 얘기를 하는데 A는 이제 AI를 써서 서비스 업체가 AI를 써서 뭔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고 B는 이제 내가 중간에서 블록체인 같은 걸 써서 뭐 요금을 받는 거고 C는 이제 뭐 클라우드 같은 데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뭐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 주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스토리지 업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관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플로어의 답변 시간, 질문할 시간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는 코멘트나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또 질문하시면 이제 적당한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그 사업화 활성화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좀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속한과 경제과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결국 그러면 CBDC는 결국 CBDC를 담는 월렛은 이게 가장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핵의문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다이렉트 방식, 인다이렉트 방식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이제 거의 가닥을 잡은 것 같고 POC는 뭐 아시다시피 뭐 잘 안 됐든 어쨌든 했고 POC도 했으면 지금 한국은행 장부는 어쨌든 CBDC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추진하는데 결국 CBDC도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재화의 하나의 피아트인데 이것을 담는 월렛이 어디가 될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그러면 정부 주도로 피아트를 잡을 것인지 그러면 은행별로 월렛을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멀리 큰 안목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월렛 물론 가상자산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결국 피아트인 CBDC가 지금도 외국에 가면 바로 환전이 될 수 있는 앱들도 트래블 월렛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CBDC가 결국 전쟁이 일어날 텐데 중국 CBDC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월렛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 누가 주독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자라든지 그리고 뭐 교수님 학계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포인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느라고 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눴는데 이 차세대 인증 연구회에서 앞으로 요 주제를 조금 더 포커싱을 둬갖고 집중되는 어떤 세미나나 또는 또 더 집중된 주제를 가지고 패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런 이벤트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좋은 발제를 해주시고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